저 중국집 하나만 접수하면 이 국제시장 전체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시장에서 상인들을 등치며 거들먹거리던 양아치들이 하필이면 아주 잘못 건드렸습니다. 전설적인 칠성파 부두목 출신 할머니가 은퇴하고 조용히 운영하던 가게를 말이죠. 부산 시민들조차 까맣게 몰랐던 충격적인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침 해가 부산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스르륵 떠오를 때쯤이면 말이죠. 국제시장은 또다시 활기로 넘실거리기 시작한답니다. 좁디 좁은 골목마다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수십 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낡은 간판들은 이 도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죠. 특히 이른 아침이면 상인들이 앞다투어 가게 문을 여는 소리,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로 시장 전체가 시끌벅적해져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들은 이 소리가 바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정겨운 알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래된 시장 한편 구석진 골목에 자리한 용문각이라는 작은 중국집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한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이 가게는 붉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간판이 트레이드마크죠. 간판 글씨는 누군가 정성을 다해 붓으로 쓴 듯 굵고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침이면 이 간판 아래로 고소한 기름 냄새와 칼칼한 짬뽕 향이 골목을 따라 은은하게 퍼져나가요. 가게 앞을 지나가는 단골 손님들은 그 냄새만 맡고도 어이구, 오늘 용문각 짬뽕은 더 기가 막히겠는데 하면서 발걸음을 멈추곤 한답니다. 용문각의 주인장은 올해 60을 훌쩍 넘긴 박춘심 할머니입니다.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에 언제나 단정하게 쪽진 머리, 그리고 새하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영락없는 평범한 중국집 사장님이죠.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걷는 모습이 아주 당당해요. 나이가 들어도 손님들 앞에서는 절대 피곤한 기색 한번 내비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짜장면과 짬뽕은 세상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특별한 맛을 자랑하거든요. 하지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춘심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남다릅니다. 조용히 깍듯이 모시는 게 신상에 좋다라는 말이 암묵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 이유를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다들 춘심 할머니를 대할 때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공손해지곤 했어요. 특히나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오래된 상인들일수록 그 태도는 더욱 깍듯해졌죠. 국제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철 씨는 늘 춘심 할머니를 마주칠 때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어느 날 젊은 상인이 그에게 물었죠. 영철이 아저씨, 왜 용문각 사장님한테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세요? 그러자 영철 씨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메이티, 조용히 해. 용문각 춘심이 누님 말이야. 보통 분이 아니셔. 옛날에. 아이고, 아니야. 그냥 우리가 깍듯이 모셔야 할 존경스러운 어른이시니까 그렇지. 더는 묻지 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용문각 안으로 들어서면 40년 넘은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담배 자국과 칼집이 보이지만 언제나 반들반들 윤인하게 닦여 있었죠. 벽에는 낡은 중국풍 액자 몇 개가 걸려 있고 그 중에는 용과 봉황이 화려하게 수놓인 자수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게 한쪽 벽에 오래된 중식도 한 자루가 장식처럼 떡하니 걸려 있어요. 그 칼은 언뜻 보기엔 평범한 주방칼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식칼과는 다른 날카로운 형태를 하고 있지요. 손잡이 부분에는 섬세한 용무늬가 새겨져 있고 칼날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슬퍼렇게 번쩍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그 칼에 대해 물으면 춘심 할머니는 오래전 친구가 준 선물이라고만 짧게 말하고 슬쩍 화제를 돌리곤 해요. 용문각의 주방은 그리 넓지 않지만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웍과 화구, 그리고 온갖 양념들이 마치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각을 잡고 놓여 있죠. 춘심 할머니는 이 좁은 주방에서 마치 우아한 춤을 추듯 능숙한 손놀림으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춘장을 볶을 때면 웍을 절묘하게 흔들어 불꽃이 화르륵 솟구치게 하는 기술은 30년 이상 중화 요리를 해온 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기센지에 가까웠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밤구시면 문을 닫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마가 쏟아지든 폭염이 내리쬐든 항상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닫아왔어요. 심지어 몇 년 전 엄청난 태풍이 부산을 덮쳤을 때도 용문각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춘심 할머니는 혹시라도 밥 굽는 사람이 있을까봐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골목에 은은하게 퍼지는 짬뽕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은 아, 오늘도 용문각이 문을 열었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계처럼 정확한 춘심 할머니의 일과는 시장 사람들에게 하루의 리듬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국제시장에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빨간 가죽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20대 초반의 젊은 녀석들이 시장 골목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삼진파라고 불리는 신생 조직의 일원들이었죠. 대여섯 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상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물건을 함부로 만지작거리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슬금슬금 가게 안으로 들어가거나 고개를 돌려 눈길을 피했어요. 오랜 세월 시장에서 장사해온 상인들은 척 보면 압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이 나타났다는 건 시장에 곧 피바람이 불 거라는 징조였으니까요. 저것들 얼마 전부터 보이더라니? 삼진파라는 새로운 패거리라는데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또 저런 것들이 생겨나다니. 말세야 말세. 우리 젊을 때는 저기 칠성파가 시장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도 참 골치 아팠지. 그래도 칠성파는 나름의 룰이라는 게 있었어. 적어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안 했다고. 근데 저 어린 놈의 XX들은 뭐가 무서운지 모르는 눈빛이야. 아주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시장 골목을 따라 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정희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것들, 어제는 우리 옆집 꽃 파는 할머니한테 물 한 컵 달라더니 물을 마시고는 컵을 바닥에 냅다 던져버렸대요. 세상에 할머니가 뭐라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소리 빽 지르고 갖다지 뭐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일주일 전부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오갔습니다. 삼진파는 최근 부산 일대에서 세력을 불리고 있는 신생 조폭이었어요. 아직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젊은 패기와 무모함으로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며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죠. 특히 이들은 기존 조직들이 웬만해선 건드리지 않던 시장 같은 소상공인 구역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함진파의 리더 강혁은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27의 젊은이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주먹 쓰는 걸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여러 조직의 말단으로 전전하다가 최근에 몇몇 또래들을 모아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국제시장을 접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래된 시장이지만 여전히 현금 거래가 많고 관광객도 끊이지 않는 곳이니 보호비를 뜯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강혁은 자신의 오른팔인 진우와 함께 시장 구석의 조그만 찻집에 앉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빨간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강혁은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형님, 이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강혁의 오른팔 격인 진우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강혁보다 2살 어린 25으로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는 강혁을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강혁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연기를 후 하고 내뿜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스며들듯이 가는 거야. 처음엔 시장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가볍게 시작하고 나중에 조금씩 올리는 거지? 쌩 까는 놈들은 본보기로 하나씩 조져버리면 돼. 아주 간단해. 진우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근데 형님, 여기 예전에 칠성파 구역 아니었습니까? 칠성파 어르신들이 알면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혁은 푹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칠성파. 그 늙은이들야. 이제 그 양반들 시대는 끝났어. 요즘 세상에 누가 그 사람들 신경이나 쓴데 대부분 감옥 갔다 와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남은 몇몇은 공사장이나 지키고 있다더라. 강혁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오래된 조직의 규칙이나 영역 다툼 같은 건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진우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 쫄지 마라. 좀 우리가 이 시장만 접수하면 월 수입이 얼마가 될 것 같아. 가게만 100개가 넘어. 한 집당 월 30만 원씩만 걷어도 한 달에 3천만 원이야. 이걸 놓치자고 정신 차려. 그날부터 삼진파 일당은 본격적으로 상가를 돌며 시장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너댓 명이 함께 몰려다니며 위압적인 태도로 상인들을 대했어요. 처음에는 시장 환경 정리와 안전을 위한 비용입니다. 협조 좀 해주시죠. 라며 점잖게 말했지만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노골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돈을 건넸어요. 젊은 시절 비슷한 일을 겪어봤던 나이든 상인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순순히 따르지는 않았어요. 몇몇 젊은 상인들은 처음에 반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중 하나가 시장 입구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청년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 2년째 열심히 장사하고 있었어요. 삼진파가 찾아왔을 때 민준은 단호하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시장 관리비요? 우리는 이미 시장 상인회에 꼬박꼬박 회비 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돈을 달라는 겁니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이 말에 강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과일 진열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진열된 사과 한 박스를 바닥으로 차르륵 쓸어버렸습니다. 잘 익은 사과들이 바닥에 떨어져 여기저기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강혁은 그중 하나를 주워 아삭하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근데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과일은 이제 못 팔겠지. 내일 다시 올게. 그때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민주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강혁이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민주는 주변 상인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참고 주는 게 낫다고 조언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과일 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소문에 따르면 민준이 그날 밤 정체 모를 2명의 남자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시장 전체에 삽시간에 퍼졌고 그 이후로는 모든 상인들이 삼진파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점점 싸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활기찬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 대신 나지막한 한숨과 불안한 눈빛만이 오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목청껏 손님을 부르는 상인도 줄었고 장사가 끝난 후 모여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회포를 풀던 정겨운 모습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곳, 삼진파가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안쪽에 깊숙이 자리한 용문가게였죠. 마치 암묵적인 합의라도 있는 것처럼 강혁과 그의 일행은 처음 일주일 동안 용문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중국집은 왜 그냥 둡니까? 진우가 강혁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어귀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강혁은 용문각 쪽을 힐끗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저 가게 주인 할망구가 옛날에 좀 날렸던 사람이라더라. 그래서 일단 지켜보는 거야.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진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강혁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 그냥 시장 것들이 뭔가 꺼리는 분위기더라고. 근데 뭐 늙은 할망구가 별 수 있겠어. 일단 다른 가게들 싹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가볼 생각이야.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저 가게도 예외 없이 관리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곳이라도 빠지면 다른 상인들한테 본보기가 안 설 텐데요. 강혁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야, 시대가 바뀌었어. 옛날 사람들 이름값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내일 가보자. 나머지 애들 싹 다 데리고. 이 대화가 있은 후 이틀 뒤 강혁은 진우와 2명의 패거리를 더 데리고 용문각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 몇몇이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박춘심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춘장을 볶고 있었습니다. 삼진파 일당이 문을 쾅 하고 거칠게 열고 들어왔을 때도 춘심 할머니는 고개 한번 들지 않았어요.
화구 위에서 춘장이 지글지글 볶아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가게 안의 손님들은 잔뜩 경계하는 표정으로 젊은 녀석들을 힐끔거렸습니다. 강혁이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주인 누구야? 시장 관리비 받으러 왔는데 그래도 춘심 할머니는 등을 돌린 채 묵묵히 춘장만 볶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능숙했어요.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하는 태도였죠. 강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한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짬뽕을 먹고 있었어요. 강혁은 그 테이블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짬뽕 그릇을 노려봤습니다. 맛있어요? 강혁이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손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야? 네. 맛있습니다. 강혁은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듯 갑자기 발을 번쩍 들어 짬뽕 그릇을 뻥 하고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와 장창 깨지며 시뻘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고 시끄러운 소리에 밖에 있던 상인 몇몇이 가게 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춘심 할머니가 천천히 화구에서 춘장을 내리고 슥 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늘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무언가 다른 아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에서 걸어나와 강혁의 앞에 섰습니다. 키는 강혁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춘심 할머니는 강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꺼져라. 3번은 말 안 한다. 춘심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위협이나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강혁은 오히려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기에 오히려 재미있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어이구, 할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냥 이 시장을 관리하는 새로운 담당자들일 뿐입니다. 매달 적정한 관리비만 내시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요. 춘심 할머니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다시 등을 돌려 화구로 향했습니다. 마치 강혁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이에 제대로 격분한 강혁이 진우에게 눈짓을 했고 진우는 가게 안에 있던 젊은 손님의 멱살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봐요. 이 할머니가 우리 말을 영 못 알아들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우가 젊은 손님을 위협하듯 물었어요. 손님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손을 들어 항복의 표시를 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겁에 질려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최상호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호 씨는 67의 노인으로 과거 칠성파의 말단 행동대원 출신이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40대에 은퇴하고 시장의 털을 잡았습니다. 그는 춘심 할머니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요. 상호 씨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조용히 춘심 할머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님, 명령만 내리시죠. 이 말에 삼진파 녀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님이라는 호칭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모양입니다. 춘심 할머니의 눈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화구를 끄고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툭 던졌어요. 그리고 손에 묻은 기름을 수건으로 닦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를 한번 쭉 펴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어떤 존재감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했어요. 그만하거라. 장난은 여기까지다. 춘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거기에는 명확한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강혁은 오히려 비웃듯 입꼬리를 씩 올렸습니다. 장난이요, 하. 우리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는 춘심 할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이었어요. 월 50만 원, 그것만 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싼 거 아닙니까?
춘심 할머니는 강혁을 쳐다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어떤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무언가가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강혁이 비웃으며 춘심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춘심 할머니의 손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처럼 휙 하고 뻗어나가더니 강혁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자글자글 주름지고 작았지만 그 악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그리곤 뭐 복잡한 기술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볍게 손목을 턱 비트니까 으악! 강혁의 처절한 비명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팔은 어색한 각도로 완전히 꺾여 있었고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서 함께 온 동료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어요. 나머지 삼진파 일당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넋이 나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공포가 그대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강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3번은 말 안 한다고. 이 말을 듣고 남은 삼진파 녀석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방자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과 원초적인 두려움이 역력했죠. 상호 씨가 가게 밖으로 나와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저 누님, 옛날에 칠성파 부두목이셨어. 부산 전체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니. 상인들 사이에서 허욱하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칠성파는 70, 80년대 부산을 주름잡던 그야말로 전설적인 조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부두목이라면 실질적인 2인자, 조직의 실세나 다름없었죠. 더 놀라운 것은 여성의 몸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위치에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구나. 아니, 세상에 저렇게 조용하시던 분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말도 안 돼? 이제 보니 가게에 걸려있던 그 칼이 그냥 장식이 아니었나 봐. 상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춘심 할머니는 강혁의 팔을 탁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손을 놓자마자 강혁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고통을 호소했어요. 진우와 다른 녀석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어 강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강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하늘을 찌르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죠. 춘심 할머니가 강혁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린 것들이 힘이 과하면 다치는 법이다. 이제 그만 나가거라. 강혁은 꺾인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 도전적으로 쏘아붙였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춘심 할머니는 그저 엷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수십 년의 연륜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오고 싶으면 또 오거라. 이 늙은이랑 한 번 더 붙어보고 싶으면 말이다. 삼진파 일당이 꽁지를 내리고 허겁지겁 가게를 나서자 용문각 앞에 모여있던 상인들이 와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압박에서 해방된 듯한 그런 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춘장을 볶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상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날 오후 국제시장 전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용문가게 박춘심 할머니가 삼진파 양아치들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은 상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많은 이들이 용문각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강혁은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가 치미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의 팔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여전히 욱신거리는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다른 일당들은 조용히 그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 말도 걸지 못했죠. 말도 안 돼. 저런 할망구한테 당하다니. 강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복수심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내일 다시 간다. 이번엔 우리 애들 전부 다 동원해. 저 할망구한테
누가 진짜 이 구역의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다음 날, 강혁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용문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젊은 녀석들이 그를 따랐어요.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러 가는 것처럼 가게를 에워쌌습니다. 강혁의 오른팔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사나웠습니다. 용문각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게 앞에 쭉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수십 명은 넘어 보이는 상인들이 마치 인간 바리케이드처럼 일렬로 서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손에 과일 칼이나 야채 다듬는 도마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어요. 강혁은 당황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다 비켜, 우리는 저 박춘심 할망구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상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강혁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가 다시 한번 소리치려는 순간 상인들이 양쪽으로 척 갈라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춘심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박춘심 씨, 어제는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강혁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그 기반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이번에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강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부러뜨려 보거라. 춘심 할머니가 말했어요. 강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받아들고 똑 하고 아주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춘심 할머니는 다시 젓가락 한 묶음을 통째로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이걸 부러뜨려 보거라. 강혁은 젓가락 다발을 받아들었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젓가락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쉽게 부러져도 여럿이 똘똘 뭉치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 법이지. 춘심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때로 몰려와도 이 시장 사람들은 너희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뭉쳐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용문각 밖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국제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상인들의 수는 100명이 훌쩍 넘어 보였어요.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하나로 뭉쳐 삼진파 녀석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강혁과 그의 일당들은 그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나 협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어라. 춘심 할머니가 조용히 명령했어요. 강혁은 잠시 저항하려는 듯 꿈틀댔지만 자신을 둘러싼 상인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일당들도 하나둘씩 따라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이제 약속해라. 다시는 이 시장에 발도들이지 않겠다고. 강혁과 그의 일당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약속이 끝나자 춘심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뜯어간 돈 전부 돌려줘라. 내일까지 모든 상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땐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겠다. 강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체념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신고했는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삐뽀삐뽀 하고 들려왔어요. 상인들이 길을 터주자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최상호 씨가 나서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며칠 동안 시장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다녔습니다. 오늘은 박춘심 누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려다가 저희가 막아선 거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의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용문 가게는 얼마 전에 설치한 CCTV가 있었고 삼진파의 행패 장면이 모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청년들은 일단 저희가 연행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강혁과 그의 일당들은 결국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이 힘없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평화가 찾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놀랍게도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춘심 할머니가 강혁의 손목을 제압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올렸고 국제시장 조폭 때려잡은 상여자 중국집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훌쩍 넘겼고 각종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너무 멋지시다. 대박, 요즘 어린 것들은 예의가 없어서 저렇게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저런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도 계셨으면 좋겠다. 유유, 옛날 어르신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참교육이네요.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가 달리며 춘심 할머니는 순식간에 인터넷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다시 평소처럼 용문각에서 춘장을 볶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세상의 시끄러운 관심보다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고요한 일상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용문가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춘심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온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국밥 대신 짜장면을 시켜 먹고 탕수육을 선물하고 과일 바구니를 슬쩍 가져다 놓았습니다. 춘심이 누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야 진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님,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이런 관심이 다소 부담스러운 듯 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춘심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법이 없었어요. 다만 가끔 옛 친구로 보이는 노인들이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춘심이 누님이 정말로 칠성파 부두목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최상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상호 씨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누님은 그 시절을 이미 다 내려놓으신 분이야. 우리도 그냥 지금의 누님만 생각하자고. 그 말에 젊은 상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춘심 할머니의 화려했던 과거보다 지금의 모습에 더 감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국제시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이제 시장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그 유명한 용문각 히어로 할머니를 만나보려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용문각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춘심 할머니가 직접 붓으로 쓴 것으로 그 내용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는다. 용문각 박춘심. 이 현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시장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춘심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의 압축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용문각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노인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옷차림이나 태도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어요. 춘심 할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태진아.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노님, 30년 만입니다. 그는 바로 칠성파의 전 젠두목이었던 윤태진이었어요. 춘심 할머니와는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였.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조직에 몸담았고 나중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태진은 조직의 두목으로 남았고 춘심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사라졌었지요. 들어오겠나. 춘심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태진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춘심 할머니는 말없이 술병과 잔을 꺼내 태진의 앞에 놓았습니다. 요즘 어린 것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태진이 술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춘심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다. 그런데 여긴 웬일이냐. 자네는 이제 강남에서 큰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삼진파 강혁이란 녀석의 외삼촌입니다. 철없는 조카놈이 누님께 큰 신뢰를 했습니다. 춘심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혁인 녀석이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제 얼굴에 아주 제대로 먹칠을 한 셈이지요. 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강혁이 녀석 출소하면 제가 책임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익혔습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뒤섞인 듯 했어요. 네, 조카라니.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태진아, 우리가 살았던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 그 아이도 이제 다른 길을 찾게 해주거라. 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며 예시하기를 나누었어요.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추억, 함께 목숨 걸고 겪었던 고난, 그리고 각자가 선택했던 서로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님은 왜 그때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셨습니까? 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춘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 어느 날 문득 내가 그 무거운 힘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조용한 삶을 찾아 떠났지.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님이 떠나신 후에 조직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누님 같은 어른이 없으니 결국 지금은 대부분 해체되었지요. 세월이 다 그렇게 흐르는 게야. 춘심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떠났고 춘심 할머니는 홀로 가게에 남았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중식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칼은 그녀의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수십 년간 벽에 걸려 그저 장식으로만 존재했던 칼이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그 칼을 내렸어요. 칼을 손에 쥐자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웠던 삶,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기억까지? 그녀는 잠시 칼을 손에 쥐어보더니 이내 뒷마당으로 나가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장엄한 의식 같았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과거와 결별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는 슬픔보다는 더 없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용문각에서는 여전히 고소한 춘장 볶는 소리와 칼칼한 짬뽕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요. 춘심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사람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중국집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지켜낸 영웅이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진정한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어요. 용문각도 작은 전구 몇 개로 소박하게나마 장식을 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았어요. 몇 개월 후 강혁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그가 다시 시장에 나타나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강혁이 작은 배달 음식점을 차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외삼촌인 윤태진의 도움을 받아서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가게의 이름이 용문각 배달 전문점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는 춘심 할머니에게 정중히 허락을 받고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 녀석, 사람 다 됐나 봅니다. 최상호 씨가 춘심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있는 법이지.
어느 날 춘심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작은 꽃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누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역 올림. 춘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 꽃바구니를 주방 창가에 고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춘장을 볶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국제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용문가게 낡고 붉은 간판 아래로 고소한 기름 냄새와 칼칼한 짬뽕 향이 골목을 따라 퍼지고 사람들은 그 정겨운 냄새를 맡으며 안심합니다. 아, 오늘도 춘심이 누님이 가게를 열었구나. 어우. 박춘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국제시장을 넘어 부산 전역의 아름다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현대판 우화가 되었어요.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춘심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젊은 여성 리포터가 카메라와 함께 용문각을 찾았어요. 박춘심 할머니 그때 그 무서운 조폭들을 대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제압하실 수 있었나요? 리포터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못 쓰는 법이지.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술이 몸에 붙는단다. 할머니의 그 무술 실력은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춘심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내가 무슨 무술을 알겠니? 그냥 오래 살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게 좀 있을 뿐이야. 리포터는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최근에 SNS에서 국제시장 히어로 할머니로 불리고 계신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심 할머니는 가벼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가게를, 내 이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히어로라니. 그런 거창한 말은 필요 없. 나는 그냥 이 시장의 오래된 중국집 주인일 뿐이지.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용문각을 찾아왔습니다. 관광객들도 크게 늘었고 심지어 주말에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춘심 할머니는 여전히 늘 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이 되었을 때 춘심 할머니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걱정이 되어 그녀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몸살 감기로 뜨거운 열이 난 채 누워 있었어요. 아이고, 누님 괜찮으세요? 우리가 모시고 병원에 가시죠. 최상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결국 상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그녀는 가벼운 감기와 함께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이 연세에 매일 그렇게 무리하시면 건강을 해치십니다. 의사가 진심으로 조언했어요. 춘심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늙었나 보구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발적으로 나서서 용문각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가게를 쓸고 닫고 누군가는 재료를 준비하고 또 다른 이들은 손님 응대를 맡았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춘심 할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가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춘심 할머니가 용문각으로 돌아왔을 때 가게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상인들은 그녀를 위한 작은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모두들 내게 이렇게 소중한 이웃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네. 상인들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누님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날부터 춘심 할머니는 조금 늦게 가게 문을 열고 조금 일찍 닫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젊은 요리사 한 명을 새로 고용해 일을 나누어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도 이런 변화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용문각 현판의 문구처럼 어쩌면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오래된 시장과 골목은 여전히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박춘심 할머니는
지금도 국제시장의 용문각에서 짜장면과 짬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하고 따뜻해요. 마치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들의 인생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야기와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용문각은 변함없이 국제시장의 한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춘심 할머니는 이제 좀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요리사가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하고 그녀는 주로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손님들이 그녀의 과거, 그 유명했던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춘심 할머니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에이,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오늘 이 짜장면이 맛있느냐 하는 거지. 그녀의 그런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그것이 바로 박춘심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강인함의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 중에도 춘심 할머니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기꺼이 나서서 공동체를 지키는 숨은 영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나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오늘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과 굽은 허리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깊고 위대한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박춘심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삶에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값진 경험과 지혜가 분명 숨어 있을 테니까요. 언젠가 국제시장의 용문각을 찾아가면 여전히 그곳에서 박춘심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마도 별말 없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툭 내어줄 거예요. 하지만 그 음식 속에는 세월이 담긴 깊은 맛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정성이 깃들어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네 모든 어르신들의 삶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용문각을 방문하게 된다면 벽에 걸린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현판 앞에서 잠시 멈춰 그 의미를 가만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간결한 문구 속에 담긴 박춘심 할머니의 일생과 철학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결말을 만들어 나가는 채널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